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많이 사용하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메라나 촬영할 때 필요한 기술들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노출 3요소를 잡아봤습니다. 이게 어디를 다니시든 간에 노출 3요소는 사실 어디서든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자료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근데 이게 그냥 이렇다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왜 그러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할 때 그 촬영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때 좀 자연스럽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내용들 중에 이 노출 3요소,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 그리고 감도 이 세 가지를 해볼 건데 이 세 가지는 이해만 하시면 뭐 어떤 카메라를 다루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메라는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다 능수능란하게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 세 가지로 노출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들을 그걸 통해서 좀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이 세 가지만 알아뒀을 때 큰 무리 없이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카메라가 다 똑같습니다. 핸드폰을 쓰든 DSLR을 쓰든 미러리스를 하든 뭐 하다못해 뭐 액션캠이나 뭐 저희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CCTV도 결국에는 그 노출 3요소를 가지고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주 살아가시는데 뭔가 더 배우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강의 안에 제 기억으로는 조리개가 먼저 나올 텐데 조리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조리개라고 하는 거는 렌즈 안에서 여러 개의 조리개 날들이 겹쳐져서 이 렌즈의 구멍을 줄여주고 넓혀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조리개입니다. 이 조리개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이 통과하는 양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카메라 렌즈가 그 니콘의 50mm 1.4 렌즈인데요. 이 렌즈를 보시면 정면 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 조리개를 조이게 됐을 때 이 조리개 날이 조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에서 보시면 이 조리개 날들이 조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조여지고 풀려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개 날이 어느 정도나 조였냐 어느 정도나 풀렸냐에 따라서 그 보게 되는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아웃포커싱이 된다든지 아니면 넓은 구역에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게 펜 포커싱이 된다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카메라에다가 집중을 하겠다 했을 때 이 카메라에다 집중을 하겠다 했을 때 이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고 이 뒷부분이 아웃포커싱으로 날아가는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땐 조리개를 열어 가지고 최대한 열어서 이 조리개의 뒷부분이 포커싱으로 날아갈 수 있게 흐려질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아니면 풍경 놀러 가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조리개를 조여서 넓은 구간이 최대한 초점이 맞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이 조리개의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눈찜작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들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작게 뜨고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크게 뜨고 작게 뜨고가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 눈 앞에다가 손가락 하나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떴을 때랑 얕게 떴을 때랑 우리 옛날에 보시면 잘 안 보일 때 막 이렇게 흐리게 뜨잖아요. 이게 포커싱을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곳들을 초점을 맞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뜨게 되면은 오히려 뒷부분이 좀 흐려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좀 얕게 뜨게 되면은 그 뒷부분까지 같이 보이게끔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는
이제 카메라랑 눈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조리개 날이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사실 눈꺼풀이 하나가 있으니까 조리개 날로 따로 구분이 되진 않은데 카메라 렌즈들은 이 조리개의 날이 보통은 적게는 한 6개에서부터 많게는 10 몇 개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강한 광원을 봤을 때 빛갈라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빛갈라짐 가지고 여러 사진 작가들은 이 좀 아름다운 사진들, 아름다운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빛갈라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갈라짐의 공식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 조리개 날 개수보다 하나 더 많게 빛갈라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7날짜리 조리개거든요. 7날짜리 조리개면 빛 갈라짐이 8날이 생깁니다. 8개의 송충이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 눈은 조리개가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흐리게 떠보면 세로나 대각선으로 긴 이 빗줄기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 빗줄기는 우리 눈이 조리개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빛갈라짐을 좀 쉽게 파악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눈을 좀 흐리게 떠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선명하고 아니면 뒤에 아웃포커싱이 되는 영상을 찍어보겠다 하면 눈을 크게 떴을 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조리개는 결국에는 빛이 통과하는 공간을 조이거나, 그러니까 줄이거나 넓혀서 빛을 조절하는 장치다 보니까 이렇게 포커싱의 차이가 나오고, 센서가 작아질수록 같은 조리개라고 해도 빛을 적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필름 같은 경우는 이 빈 공간 면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이나 좀 작은 컴팩트 카메라들은 이것보다 반절도 안 되는 크기의 센서 크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센서의 크기가 아니면 조리개 수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센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빛의 양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뭐 크롭 바디들이 좀 더 어둡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그 장치들이 좀 더 어둡게 촬영되는 것들은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센서의 크기에서 오는 차이다 보니까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리개가 같다라는 전제 하에 센서의 크기들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아니면 절반보다 더 작게 줄었을 때 포커싱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 사진 안에서 센서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하면 똑같은 렌즈를 썼을 때 더 크롭이 되는 현상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 크롭 바디들 중에서 소니의 크롭 바디라고 하면 1.5배 크롭이거든요. 1.5배 크롭이면 딱 풀프레임 센서의 절반 정도 크기가 됩니다. 센서의 크기 차이는 요거 화면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센서 크기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영역도 다르고, 똑같은 렌즈로 똑같은 걸 찍는다 해도 찍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범위가 달라지면 실제로는 아웃포커싱 영역은 같은데 찍혀진 게 좀 더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영역이 더 넓은 것처럼 보이게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크롭 바디에서는 같은 영역이다 하더라도 더 망원이 되는 거고, 풀프레임 바디에서는 같은 영역을 썼을 때 좀 더 광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렌즈 미리수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다음에 준비를 더 해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들까지 지금 해버리면은 아마 복잡하실 거예요. 조리개에 대한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결국에 그 포커싱이 더 되냐 마냐 이 차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셔터 스피드로 이어지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셔터가
말 그대로면 셔터가 움직이는 속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셔터는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리자면 셔터는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셔터가 결국 움직이는 속도 자체는 똑같은데 그 셔터가 움직일 때 두 개의 막 사이에 간격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이거는 직접 보셔야지 이해가 될 건데, 이거를 직접 보려면 여기를 까야 돼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깠던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 센서를 가리고 있는 두 개의 막이 있는데 이 막 중에서 아래에 있는 막이 먼저 내려가고 이 사이 공간 동안에 노출이 된 다음에 위에 막이 내려와서 이 센서 앞을 가려주는 형식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거나 두 가지 방식들이 흔하게 볼 수 있고, 좌우로 움직이는 건 요즘 보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요즘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이걸 눌렀을 때 막이 열리는 걸 볼 수 있고, 이 막이 하나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멈출게요. 막을 하나 잡아보면은 이렇게 이거 위구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막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막이 결국에는 이거를 장전할 때도 한번 보실 텐데, 이 두 개의 막이 같이 올라가서 하나의 막이 먼저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위의 막이 같이 내려오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셔터는 결국에 움직이는 속도는 같은데 이 막 차이의 간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해보면 그 125분의 1입니다. 125분의 1로 놓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데, 이것보다 훨씬 빠른 셔터 스피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속도로 움직이면은 거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사이의 간격들을 결국에 조절을 해서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하는 건데, 이 간격이 얇아질수록, 그러니까 좁아질수록 빛이 조금 통과를 하게 되고, 이 간격이 넓어질수록 빛이 많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통과하는 빛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장치인데, 이거는 이 간격의 시간 차이를 두고 조절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오래, 그러니까 먼저 내려온 막이 오래 열려 있고 그만큼 오래 노출이 되다 보면은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내가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피사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흔들리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영상을 얻게 되면은 셔터 스피드를 올리면 해결이 되는 거겠죠. 이 간격을 좁혀져서 빠르게 지나가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게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찍었는데 뭔가 흔들리는 영상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형광등이나 네온사인 등을 촬영할 때 화면상에 검은 줄이 가는 것들을 한 번씩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도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 셔터 스피드 간격이 이 조명이 깜빡이는 거를 간섭을 일으켜서 화면에 찍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플리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플리커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60분의 1로, 그러니까 60의 배수로 셔터 스피드를 놓게 되면은 잡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데, 이 60의 배수로 놓는 이유는 형광등 자체가 60번 깜빡이게 됩니다. 1초에. 셔터 스피드가 움직이는 사이의 검정 부분이 보이니까 화면상에 검은 줄이 계속 가는 것처럼 보신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60의 배수로 셔터 스피드를 놓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셔터 스피드가 지금
1250분의 1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건데 이거를 60의 배수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60분의 1로 놓고 밝기를 맞춰주면은 아까 봤던 그런 플리커를 없앨 수 있어요.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어디 가든 간에 이게 생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셔터 스피드 다시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가운데 검정줄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카메라는 그래도 이걸 좀 억제하다 보니까 좀 덜 나오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저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셔터 스피드만 60분의 1로 맞춰주게 되면은 그런 현상 없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실내 공간,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강당 같은 데 가보면은 꼭 이런 현상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현상들을 봤을 때는 내가 사진 찍을 때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없는 거고요. 요거는 있는 상태예요. 다시 한번 요게 없고 깨끗하죠. 깔끔하게 찍힌 거고 요게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게 지금 엄청 가까우니까 이 정도인데 조금 넓은 공간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줄이 얇아지고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화면들 찍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LED 화면들. LED 화면들 찍을 때도 셔터 올려보면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화면 같은 것도 결국 다 똑같거든요. 제가 촬영 다니면서 행사장 가보면은 LED로 이렇게 화면 띄워주는 것들을 사진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꼭 야외거나 행사장 같은 경우는 조명이 세니까 노출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높여 놓으면은 그쪽에서 플리커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리커를 잡을 때 저는 항상 그 셔터 스피드를 잡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네, 60의 배수니까 60하고 120은 될 거예요. 근데 180은 또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저 이제 입문하려는데 카메라 뭐 사야 돼요? 이 질문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했던 게 그냥 핸드폰으로 먼저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사가지고 쓰는데 이게 내 적성에 안 맞거나 내 취향에 안 맞으면은 결국에 그 돈을 내고 뭔가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좀 아깝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핸드폰으로 먼저 쓰신 다음에 내가 부족한 걸 느끼면 핸드폰으로 찍을 때 부족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족함을 느꼈을 때 어떤 게 부족한지 알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기종을 추천하기는 훨씬 편해요. 써봤는데 뭔가 좀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되고 너무 넓게 나오기만 한다. 그랬을 때는 뭐 줌 렌즈가 달린 이런 크롭 바디들을 추천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초보 입문으로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추천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떤 걸 추천해도 만족 못 하세요. 그리고 많이 못 쓰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장롱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중고로 많이들 구매하시게 되는 그런 장비들이 되기 때문에 초보일 때는 차라리 핸드폰으로 뭔가를 해보시고 부족함을 느끼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셔터 스피드까지는 방금 했던 건데 셔터 스피드가 이제 느렸을 때 이 간격이 넓으니까 노출되는 시간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니다 보면은 이쁜 야경 사진들 중에서 막 차 후미등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 아니면은 뭐 불꽃놀이 같은 게 이렇게 불꽃놀이가 원래는 탁 터지면 이렇게 빛이 생기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불꽃놀이가 이렇게 조금 길게 생겨져 있고 그 이쁜 모양으로 남겨져 있는 사진들은 대체로 셔터 스피드가 느립니다. 이게 너무 느리면은 불꽃놀이도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항상 이슈가 됐던 불꽃놀이를 초보자가 찍었더니 핵폭탄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느리면 그렇게 되는데
적당히 느리게 설정을 해 놓으면 불꽃놀이도 이쁜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차량 궤적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셔터 스피드를 낮춰가지고 촬영을 해서 이 빛은 결국에 쭉 이어질 텐데 그 이어지는 모습처럼 보이게끔 셔터 스피드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차량들 할 때 뭐 레이싱 카라든지 아니면 권투, 농구 막 이런 식으로 전개가 빠른 스포츠들을 할 때는 셔터 스피드를 최소 200 이상으로 올립니다. 200 이상으로 올려도 이 블러나 잔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곳들을 가보면 특징은 조명이 플리커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스포츠 경기장, 조명을 쓰는 스포츠 경기장을 가보시면 핸드폰으로 찍어 보려고 하면은 플리커가 진짜 안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플리커가 생기는 곳들은 대체로 생긴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시설 자체가 약간 영세하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플리커가 생길 수 있는데, 프로 선수들이 하는 것들 가보면은 프로 선수들이 하는데 가보면 플리커 안 생기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광주 FC 촬영했었을 때 그쪽 조명들을 보니까 플리커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셔터 스피드 놓고 찍었던 기억이 있고, 조금 특이한 게 이런 형광등들은 60분의 1로 맞추면 되는데 60분의 1로 맞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보통 뭐 카페 같은데,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데 갔을 때나 아니면은 약간 클럽 같은데 가보면 네온 사인 등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그 두 가지는 이 전류의 교류 장치가 40분의 1로 맞춰져 있거나 50분의 1로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한번 셔터 스피드로 40의 배수로 아니면 50의 배수로 맞춰보시면 해결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갔을 때, 이런 아시아 권역이 아니라 뭐 유럽을 가셨을 때는 또 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50분의 1로 50의 배수로 놓으시면 됩니다. 5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 이렇게 놓으시면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40이나 50이나 60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맞추면은 플리커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될 거고, 좀 저렴한 안전기를 쓴 그 전기 장치들은 그 세 가지로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운에 맡겨야 되고 조명에 최대한 가까이 안 가게끔 찍기만 하면은 문제없이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봤는데, 결국엔 조리개로 포커싱을 더 주냐 마냐를 결정하고, 셔터 스피드로 잔상을 남기냐 선명하게 만드냐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래는 막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감도를 카메라 내에서 계속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카메라 내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특장점이 하나씩 생겼는데요. 감도가 낮을수록 입자가 고와집니다. 이 고와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진에서 봤을 때 되게 선명하거나 색이 진하게 나온다라고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감도가 높아질수록 노이즈라든지 이런 그 화면에 약간 데미지가 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감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은 감도의 수치가 낮아질수록 밝기가 어두워지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밝기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밝아지는 것들을 조절할 때 높아지면은 손해를 보는 것들은 노이즈가 생깁니다. 높아지면은 손해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이즈고, 낮아질수록은 이 노이즈가 점점 없어지고 좀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때 낮은 감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 이쁘게 찍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감도 최대한 낮게 주고 조리개 팔로 놓고 셔터 스피드는 그 두 개를 맞췄을 때 적정 노출로 맞추면 웬만한 사진들은 다 찍을 수 있습니다. 풍경 이쁘게 찍고. 그래서 이 감도 조절로도
다른 느낌들을 가져올 수 있고, 요즘에는 감성이다 해가지고 감도를 일부러 높여가지고 노이즈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노이즈들은 보기 좋은 노이즈고,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감도를 높였을 때 보기 싫은 노이즈들이 많이 생깁니다. 감도를 높였을 때 이제 인물 잡힌 데는 거의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물이 잡힌 데 말고 포커싱으로 날아간 부분들을 보시면 노이즈가 지금 막 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무언가 생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이즈들을 막 없애고 싶으시면 감도를 낮추시면 되고, 이거를 만들고 싶으시면 감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 저게 감도가 높아질수록 밝아져 버리니까 그만큼 조리개라든지 셔터 스피드에서 손해를 보는 것들을 감안하면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총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엔 셔터 스피드로 흐려진 물건의 잔상이 남거나 아니면 좀 선명하게 보이게 하거나 이런 차이를 둘 수 있고, 조리개로 포커싱을 날리거나 선명하게 보이게끔 만들 수 있고, 감도로 노이즈를 넣거나 좀 더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결국 모든 카메라들이 이 3가지를 가지고 영상이나 사진을 찍게 되고, 이 3가지만 알고 계시면은 어떤 카메라를 내 손에 쥐어줘도 다 다루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놓든 미러리스를 놓든 뭐 그냥 길 가다 어떤 분이 가져다 주신 카메라를 놓든 뭐를 놓든 간에 이 3가지만 아시면은 다 다루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 생활을 하시면서 이 카메라에 관련된 것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애로사항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도가 여기 보시면 낮을수록 좀 약간 어두워지면서 좀 그림들이 맑아진다라는 느낌을 보시면 되고, 높일수록 밝아지면서 밝아지면서 주변 노이즈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셔터는 어디 있어요? 셔터는 여기 스피드로 되어 있는 여기 셔터고. 네. 그다음에 어디? 그냥 보시기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노이즈가 안 보였다고 하니까 한번 노이즈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검정색 비춰진 거 자세히 보시면은 미러리스 카메라나 SLR이나 똑같은데, SLR이 이 거울이 하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싱글 리플렉터 카메라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SLR이 찍힐 때 보면 거울이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근데 이 기계 장치를 뺀 게 미러리스 카메라. 그래서 바로 센서로 나오는. 그래서 그 거울이 있냐 없냐로 DSLR이냐 미러리스냐로 구분을 하는 거고, 이 거울의 차이로 뭐 바디들 무게도 달라지기도 하고,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 촬영을 할 때 거울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타이밍에는 결국 화면이 검정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냐 없냐를 이런 것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블랙아웃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스포츠 기자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그 스포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찍히는 순간에도 공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 블랙아웃이 작은 카메라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거 한 번씩 보시면 뭐 소니나 캐논이나 니콘이나 메이저급 바디에서는 이 블랙아웃의 시간을 두고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블랙아웃이 0. 몇 초다, 0. 몇 초다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의 사이에서도 이런 기술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리개가 지금 다 써져 있는 거거든요. 1.4부터 16까지 써져 있는데, 제가 어느 렌즈를 두든 간에 가장 좋은 화질을 뽑을 수 있는 수치를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조리개 5.6에서 11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리개를 8로 놓으면은 그 렌즈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화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어떤 렌즈든 다 똑같거든요. 그 렌즈 판매하는 그 상세 페이지 가보시면 MTF 차트라고 있어요. 그 차트를 보시면 조리개 8에서 항상 최대치를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리개를 너무 조이게 되면 지금 이게 조리개 8이에요. 조리개 8인데 이것보다 더 조이게 되면은 지금 이게 16이거든요. 이 16까지 조여버리면 빛이 통과할 때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회절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회절이 생기면은 이 선명, 그러니까 초점이 맞은 영역을 벗어나서 더 맞아 보이니까 반대로 이 선명함을 좀 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절이라는 게 생기면은 내가 좀 더 선명하게 만들고 싶었으나 그게 안 되는 거고 좀 흐려 보이게 찍히게 돼요. 그래서 조리개는 팔로 놓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는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작은 미러리스 같은 거 사용하고 계시면은 그걸로 한번 놓고 찍어 보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저희 같이 이런 장비들을 쓰지 않더라도 번들 렌즈들 보면은 항상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처음 카메라 샀던 게 너무 저렴하고 싸기도 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나 렌즈 추천 좀 해달라. 이런 소리를 제가 가끔 가다가 많이 들어요. 아무리 안 좋은 렌즈더라도 조리개 8 정도로 조이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화질들을 뽑거든요. 번들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조사에서 항상 쓰는 번들 렌즈들 보면은 나름 그 번들 렌즈들이 좀 사용자들이 쓰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조리개 수치에 대한 약간 이해라든지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제 성능을 다 못 쓰시고 보통은 파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리개만 잘 조절하셔도 가지고 계시는 장비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제가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내용으로는 거의 다 이야기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단체 사진 찍을 때, 근데 잠깐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단체 사진 찍을 때 많이들 이렇게 넓게 퍼지시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넓게 보이게끔 찍는데 광각을 쓰면은 애지간하면 다 나오긴 하지만 그 초점이 딱 맞는 구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이렇게 공간으로 나눴을 때 3분의 1 지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전부 다 맞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을 때 보시면은 그 사진 기자들이나 사진 찍는 분들 보시면 잘 찍는 분들은 처음에 초점 맞춰놓고 살짝 미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뭘 밀어요? 초점을 밀어요. 아, 초점이요. 그래서 이 3분의 1 지점에다 맞췄을 때 그 조리개가 카메라랑 가까울수록 이 카메라랑 가까울수록 포커싱이 나가는 영역이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랑 지금 이렇게 제가 두 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보였을 때랑 지금 이렇게는 벽에 초점이 맞아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사물이 들어오게 되면 뒤에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뒤로 갔을 때 뒷부분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거는 더 나가게 되고 멀리 갈수록 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기준을 여기로 잡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 한 번만 빌려주시면, 그 사람이 거기 서 있고 뒷사람이 여기 이 정도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서 있는 거랑 뒷사람이 이 정도 서 있는 거랑 보았을 때 초점 나가는 영역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요, 완전. 그래서 3분의 1 지점에다 초점 맞추라는 게 요것 때문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편하게 여쭤보실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가실 분들은 뭐 조심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